주말 사이에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무역 갈등, 점점 더 이 무력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금요일에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는 좀 가라앉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계속해서 푸틴 대통령까지 이 말을 한 번 더 얹게 되면서 이번에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란 그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사흘째로 접어들었었죠. 이 첫 대낮 공습까지 벌어졌다는 소식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그간 심야와 또 새벽 4시 사이에 집중이 되던 공습은 이번에 이란이 주간에 직접 이스라엘을 타격하게 되면서 양측 모두 전면 충돌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새롭게 추가된 각 지도부의 발언들을 보자면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국가적 복수가 이제 막 시작이라고 선언했고요. 또 네타냐후 총리는 민간인 사망을 언급하면서 이란은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되는 주요 소식 이 타임라인과 함께 살펴보자면요. 현지 시간 6월 14일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약 1시간 동안 통화했는데요. 이때 중동 정세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했습니다. 푸틴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트럼프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러우전 모두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푸틴이 이란과 이스라엘 정상들과의 대화를 공유하면서 중재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고요. 또 한편 이날 예정됐었던 오만의 미국 그리고 이란 간의 핵 협상 6차 회담이 공습 여파로 전면 취소됐습니다. 자, 미국 측의 특별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오만 외무장관이 회담 중단을 공식화했고요. 또 그 다음 날인 6월 15일 현지 시각 기준입니다. 자, CNBC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이 요청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암살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는 폭스 인터뷰에서 관련 보도를 직접 부인하지는 않았고 일부는 거짓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면서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할 경우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고요. 또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미국은 이스라엘 공습과 무관하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 미국 자산이 공격받으면 전례 없는 군사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는 경고까지 빼놓지 않았는데요. 동시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협상을 가능하다고 이 소통 창구 역할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보도에 따르면요. 양측 사망자는 150명 이상,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란 내의 핵과 방산시설, 유류 저장소까지 타격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이 이란 미사일이 텔아비브 그리고 하이파 등 이스라엘 전역에 떨어졌고 테헤란은 도시 전역을 대피소로 전환한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중동 전쟁이 러우전보다도 오히려 이 글로벌 증시를 뒤흔드는 이유 바로 유가에 있죠. 자, 과연 유가는 현재 상황에서 괜찮은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약간 돌이켜오는 이런 유가 오일 쇼크에 대한 우려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JP모건이 최근 보고서에서 이 호르무즈 폐업 봉쇄 시에 유가가 최대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경고했는데요.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는 이런 해당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7%가량으로 낮긴 하지만 유가가 2배 이상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유가가 급등할 경우엔 시장에는 상당히 직접적이고 어느 때보다 강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외생 변수,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변수입니다. 휘발유 그리고 난방유와 같은 생활 필수품 가격이 즉각 반응하고요. 또 PPI와 CPI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IMF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를 경우엔 전 세계 물가는 0.4%포인트 오르고요. 또 글로벌 성장률은 0.1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연준은 과거 유가가 10달러 상승했을 때 헤드라인 CPI가 약 0.2%포인트 올라간다고 언급한 바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유가가 단기 급등 후에 하락하느냐 아니면 고점에서 장기 고착화되느냐입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물류비와 원자재비가 고착화되고 또 식품 서비스 전반으로 2차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일정까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초 시장은 9월의 첫 인하, 연말까지는 2차례 인하를 기대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 제자극이 현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에는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 업종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항공, 운송업종이나 금리에 민감한 바이오 섹터 역시나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보다 취약한 구조다라는 말이죠. 자, 또 마지막으로 과거 오일 쇼크의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볼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 1차부터 3차 오일 쇼크 모두 유가가 100% 이상 급등한 뒤에 소비 위축 그리고 실질 소득 감소가 공통적으로 이어졌고요.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시장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단순히 유가가 오른다고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GDP가 꺾이는 시점이 본격적인 위험의 시작인데요. 이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측할 때에는 유가뿐만이 아니라 이 GDP 나우 지표와 같은 실물 지표의 흐름까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이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관세 이슈까지 이 지난 주말 사이에 대두가 됐었는데요.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추가로 90일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소식이 주말 사이에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이 로이터발 이슈인데요. 8월 10일 종료 예정인 임시 관세 유예 조치를 더 연장해서 협상 여지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또 향후 관세 관련 소송에 대비해서 무역법 301조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목적도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보도에서 특히나 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중국이 히토류 수출과 또 미국의 AI 반도체 규제를 노골적으로 연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런던 회담에서 중국은 민간용 미국 기업에 한해서 히토류 수출 허가를 신속 처리하는 그린 채널을 제안했었는데요. 해당 수출 허가는 6개월 한시적인 라이선스 방식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재 중국은 군사용 히토류 자석의 대미 수출을 계속해서 보류 중이고요. 미국 역시 AI 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기술 맞대응 구도가 더 명확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나마 시장에 조금은 약간의 온기를 불어넣었었던 매크로 지표 이슈들. 이 미국의 6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관세 휴전 영향도 있었고요. 기타적인 이 환경 영향도 있었는데요. 바로 보시죠. 자, 이 미시간대 조사에 따르면요. 이 6월 종합 심리 지수는 60.5, 현대 지수는 63.7, 또 기대 지수가 58.4로 모두 60선 근처로 회복이 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자, 연초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 둔화, 또 고용시장의 안정세와 실질 임금 개선에 관세 휴전 영향까지 분명히 이번에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하지만 문제는요, 이 심리 회복이 실제 경제 흐름과 얼마나 연결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팬데믹 이후부터 이 소비자 심리 지수와 소비 행태 간의 상관관계가 무너진 상태라는 점은 이전부터 보도가 계속됐었죠. 자, 이 GDP는 최근 2년간 연속적으로 성장했고요. 또 고용도 견조하지만 미시간 지수만큼은 여전히 이 팬데믹 이전보다 3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심리 지표와 실제 결과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 이 최근 대표적으로 꼽히는 원인에는 바로 정치적 성향의 왜곡이 있습니다. 자,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이번에 발표가 된 수치를 보자면요. 민주당 지지자는 10%를 예상하는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는 1.5%에 그치는 등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라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 지표가 정책 판단에 오히려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이 결국 지금 필요한 건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지수 반등이 아니라 이런 소비자의 실제 지출, 더 나아가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간의 괴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표면상으로 보이는 이슈들, 표면상으로 보이는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완전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점을 계속해서 외신들도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호재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테슬라가 한 번 더 좀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M7 전반적으로 약 1%에서 깊게는 2% 이상의 낙폭을 보인 가운데 테슬라만큼은 지난 금요일 2%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었죠. 자, 이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영향인데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 운전대와 페달 없이 설계된 자율주행차, 로보택시가 생각이 나는 구절이죠. 자,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면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자, 이 기존의 연방 안전 기준에 맞지 않은 차량은 개별 면제를 받았었어야 했는데요. 이때 심사 기간이 수년에 달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부터는 대부분의 면제 신청에 수개월 내에 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번 조치는 완전 자율주행을 전제로 한 차량의 상업 운행, 즉 로보택시를 염두에 둔 규제 정비입니다. 이 기존 법 체계가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업계 요청이 지금까지 쏟아져 나왔는데 드디어 다시 한번 이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한편 같은 날 이 스웨덴 국영 연기금 AP7은 테슬라 보유 지분 13억 달러어치를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식 사유는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침해 그리고 수년간 지속된 문제 개선 실패였는데요. AP7은 그간 주주 제안과 협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나 테슬라가 노조 결성 자체를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매각은 스웨덴 책임 투자 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 대립 구도에 이어서 테슬라의 가장 최신 소식까지 머스노우 5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